자기와 가까우면서 정이 두터운 사람을 우린 친구라고 부릅니다. 어떤 철학자는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친구에게 의지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친구를 이용하거나 해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모건타운에 있는 유니버시티 하이스쿨에 다니는 스카일러에게는 단짝 친구 두 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방과 후 활동에서 만나 친해졌던 셀리아와 고등학교에 들어가 만난 레이첼이었죠. 서로 마음이 맞아 친해진 셋은 항상 어딜 가든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불량스러운 행동일지라도요. 술 마시는 것은 기본, 대마초를 피우는 등 자주 말썽을 일으켰고 부모님에게 들켜 혼이 나기도 했던 그녀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셀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동하면 스카일러와 레이첼은 따르는 그런 모양새였죠. 스카일러와 레이첼의 부모님들은 셀리아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만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녀들은 친구였습니다. 그녀들의 친구 관계는 2학년 때까지 잘 유지됐지만 2011년 어느 파티에서 셀리아와 스카일러가 다툼을 벌이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친구 3명이 함께 하다 보면 가끔 둘만 대화하고 한 명은 붕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파티에서 스카일러가 그러했죠. 그러한 위화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일부러 셀리아와 레이첼이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와 스카일러와 함께 다니기도 했고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죠. 그날 파티에서도 셀리아와 레이첼은 스카일러와 함께 갔음에도 둘만 이야기하며 은근히 그녀를 따돌렸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스카일러는 셀리아와 말다툼을 벌였고 서로 감정이 상한 채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다시 셋은 함께 어울려 다니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친근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시체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한 법의학과 생물학 병행 수업에서 셀리아는 피해자 역할로 스카일러를 지목했고 그녀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 여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돼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죽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스카일러는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특정지어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는 수업은 아니었으니깐요. 기분도 자존심도 상한 스카일러는 SNS에 학교 전체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라는 글을 남기며 그들과 멀어졌습니다. 2012년 초에 셀리아는 레이첼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카일러가 자신들의 비밀을 언제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스카일러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살해 계획은 성공했거든요. 2012년 7월에 스카일러가 2주 동안 교회 캠프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들은 오랜 기간 세워온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7월 5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스카일러를 밖으로 불러냈던 레이첼과 셀리아. 처음 스카일러는 둘의 전화와 문자에 대꾸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동안 잘못했다는 그녀들의 거짓 사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전처럼 스카일러는 부모님 몰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차를 타고 대기 중이던 레이첼과 셀리아를 만났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피가 묻었을 때 갈아입을 옷과 삽, 수건, 표백제 등이 들어있다는 것을 스카일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레이첼과 셀리아는 미리 받은 블랙스빌의 외딴 부지로 가려 했지만 중간에 경찰차를 보고 다른 장소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과거 셋이 잘 어울려 다닐 때 자주 갔던 장소인 모리스런 도로였죠. 도로에서 1.5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여러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었던 그녀들. 그동안 자신이 미안했다고 말하며 대마초를 꺼낸 셀리아는 차에 깜빡하고 라이터를 두고 왔다며 스카일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스카일러는 차로 향했고 그렇게 무방비하게 뒷모습을 보인 그녀는 레이첼과 셀리아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후에 밝혀진 스카일러의 몸에 남은 자상은 5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둘은 스카일러를 땅에 묻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바위가 많았던 지형이었기에 결국 포기하고 큰 나무 옆으로 옮긴 뒤 나뭇가지와 돌로 그녀를 덮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뒷수습을 마친 그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SNS에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들 알지 못했죠.
한편 아침에 일어난 스카일러의 아버지는 딸이 아직 잔다고 생각하며 출근했고, 점심 무렵 평소처럼 딸이 차를 이용할 수 있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다닌 스카일러는 항상 그렇게 아버지의 차를 빌리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스카일러의 방문은 잠겨 있었고, 밖에서 본 딸의 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과거처럼 셀리아를 만나러 몰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한 아버지. 셀리아에게 곧바로 전화해 보았지만 그녀는 어제 저녁에 통화한 것만 인정할 뿐 본 적은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스카일러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경찰에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창문을 통해 나갔다는 것을 아파트 주변 감시 카메라로 확인했던 경찰은 이것을 단순 가출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일러의 부모님은 절대 딸이 그럴 아이가 아니며 핸드폰 충전기를 비롯해 자기 물건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에 임했고 감시 카메라에 찍힌 차가 셀리아의 차라고 의심하며 그녀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셀리아는 그날 그녀를 태워준 것은 맞지만 1시간 뒤 내려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9월 10일에 FBI가 수사에 참여하기 전까지 경찰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FBI는 스카일러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과거 그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카일러가 셀리와 레이첼과 친했고 어느 순간부터 멀어졌으며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기 학교에선 여러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익명의 트위터에는 셀리아와 레이첼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스카일러가 사라진 당일 통화 기록을 통해 셋이 함께 만났던 것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의 의심이 그녀들을 향하는 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12월에 스카일러의 부모님이 SNS에 그동안 법집행부와 지역사회가 딸을 찾기 위해 취했던 여러 조치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셀리아와 레이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죠. 뻔뻔하게 셀리아는 자신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레이첼은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이 레이첼을 정신적으로 압박하자 결국 12월 말에 그녀는 자살 소동을 벌이다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레이첼의 부모님은 5일 뒤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딸을 데리고 변호사에게 갔고 레이첼은 얼마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찔렀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레이첼의 안내로 스카일러가 유기된 장소를 알게 된 경찰.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레이첼이 장소로 헷갈린 탓에 스카일러의 유해는 2013년 1월 16일이 되어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해 5월 1일에 레이첼은 유죄 협정을 통해 2급 살인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10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한 3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셀리아에게 재판부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1급 살인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웨스트 버지니아 법에 따르면 그녀는 15년 후에 가석방될 자격이 있습니다. 스카일러가 맘에 들지 않았다라며 범행을 저질렀던 셀리아와 레이첼. 지금 감옥에 있을 그녀들 역시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이 지옥에서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